예, 민주당은 2차 특검 추천과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국민의힘은 징계 문제로 연일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희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을 저희가 짚어보기 전에요. 조금 전에 전해진 뉴스에 대해서 두 분의 좀 평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매직 의혹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완 그림을 건네면서 공천을 청탁했다라는 이 매각 매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 판결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사법부에서 내린 결론들을 보면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주면서 쉽게 말해서 저기 공천 달라라고 한 것이고 나중에 공천은 안 됐지만 결국에는 국정원 뭐 정책 법률특보 어쨌든 자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 그림의 대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대가인가? 그러니까 최근에 나도는 말이 이제 지방선거 전에 불법적인 여론조사 하더라도 한 명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돌리면은 이것은 무죄. 그리고 계약서가 없어도 무죄. 차용증을 쓰면 무죄. 이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고위공직 가기 바로 직전에 처음으로 샤넬백 한 800만 원짜리 정도는 받아도 무죄. 대신 두 번째부터는 유죄. 이상한 말들이 나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있었던 이 사법부의 좀 기이한 어떤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저희 이제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문입니다. 예.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김혜성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었는데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인물이죠. 1심 법원은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을 규명 못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판결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1심의 그 결과니까요. 그리고 네네. 또 제가 뭐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가 나왔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해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재판부도 저는 뭐 신중하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결문을 받아보고 네. 많은 분들의 의견도 있을 테고 또 2심 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이것을 판결하게 될 때는 또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예단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좀 짧게 관련 뉴스를 좀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에 과거 이제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 출신을 추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당내 반발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일단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다. 또 황명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앞장선 김성태 변호인의 추천은 분명한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제 오늘도 거듭된 사과를 했고요. 대통령께 누를 끼쳐서 사과드린다. 또 이성윤 최고위원도 또 관련 또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이 당내 갈등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본질에 대해서 조금 먼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으로 추천된 변호사가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김성태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서 본인의 진술과 주장이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 아무 말 없다가 들어왔을 때는 나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다라고 했던 분이 또 검찰 조사 들어가고 좀 시간 지나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정권 바뀌니까 또 바뀌어가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 김성태라는 이 문제적인 어쨌든 아직 혐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네. 혐의가 확정될 것으로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 이러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사람이 과연 특검이라는 국민적인 관심사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풀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소양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 뭐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라든지 대통령에게 뭐 불리한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도 썩 그리 기분이 좋지 않고 대통령께서 사실 뭐 이제 마음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기분 상당히 나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중립적이지 못하고 뭔가 물론 누구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문제적인 어떤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변론을 했던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그걸 지적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예. 당권파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 부분을 주도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절차적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의 지금 이런 상황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친청과 친명의 갈등이 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당시 의원을 이기는 과정에서 숫자를 이미 확인을 했고 예.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서 낸 가이드안을 무력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당내 강경 목소리가 얼마나 강고하고 굳건한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라고 판단한 정청래 지도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가지고 가도 무방하겠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고 보고요. 이런 자신감의 표현의 발로가 1인 1표제 그리고 합당 추진 네. 이 과정 속에서 당내 지도부하고 또 청와대하고 긴밀한 상의 없이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사안들에서 이런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이 당청 간의 이상 기류가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당청 간의 이상기류 네. 사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당정청 고위 당정청 회의 일요일 날 있었던 거에서 사실 김민석 총리라든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을 했듯이 사실 지금 현재 정부와 대통령실이 여당에게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라든지 국정 운영에 사실 뒷받침을 해야 된 입법의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지금 여당에게 바라는 바고 사실 뭐 특검을 추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경로했다고 하는데 뭐 경로한 거 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을 흠집내고 또 여당과 청와대 간의 어떤 관계를 좀 이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라고 보는 것이지 네. 저는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입법의 추진 속도라든가 내용에 대한 어떤 논의 수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서운함을 가져야지 어떤 뭐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낀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러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기류가 좀 있다라고 보세요. 예, 이건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상 기류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네. 이 일반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보셨을 때는 이건 뭐 이상 기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당 지도부에 소속되어 있는 최고위원 세 분이 최고위원 회의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게 뭐 배신이다, 반역이다, 또 제2의 체포 동의안이다, 대통령을 흠집내고 흔드는 거다. 이런 최고위원들이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상 기류가 안 흐르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또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위시로 한 일부 소위 친청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지나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독선적이라고 비춰질 수 있을 정도로 자신들이 주변들과 상의 없이 막 이렇게 거침없이 해나가는 모습들이 예. 제가 보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이 문제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국정 운영에 민주당이 보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지뢰들을 매설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이 특검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치 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기준이 이 대통령의 심기였느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2번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사과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특검의 본래 취지가 그런 겁니다. 대통령과 권력으로부터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별검사로 임명을 해서 이 관련된 사안들을 낱낱이 사실에 입각해서 밝혀내자라는 게 특검제도 도입의 취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특검을 임명했다고 해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죄송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최고의 생명으로 삼아야 되는 특검제도를 형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민주당의 지금 현재 태도, 반응에 대한 모순이랄까요? 이 잘못된 점은 검찰은 해체해야 한다고 하고 10월 달에 검찰을 해체한다고 합니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검찰은 해체하지만 검찰에서 최고의 악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그 개혁의 최고의 대상이라고 불렸던 특수부는 계속 특검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 이 특검으로 추천이 민주당 몫으로 추천이 됐던 이 변호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이 전에 있었던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저는 정무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라는 이 강력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이 좀 잘못된 사람의 변론을 맡은 이런 변호사가 과연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특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민주당의 좀 주장은 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네네. 지금은 사실 또 뭐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특검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대통령이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와 또 지난날에 여당의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수록 우리가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조금 더 당이 뭔가 조금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합당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 보죠. 두 분 대통령과 이해찬 전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근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조국 대표가 시한을 정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주당의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10일 날 의원총회가 잡혔고 그러기 때문에 그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비공개적으로 열려서 아마 이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국 대표가 앞서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는 13일까지 합당 여부를 정해달라라고 최후 통첩한 데 이어서 또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개파 이익을 앞세우면서 권력 투쟁을 벌이지 말라라는 글까지 올렸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조국 대표가 진영 전체보다 개파의 이익을 앞세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조금 지적을 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합당을 반대하는 게 어떻게 계파의 이익을 대변할 수가 있죠. 오히려 합당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사실 기분이 좋을 리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조국 혁신당에 대한 관련된 조금 근거 없는 어떤 루머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자꾸 이제 우리들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우당에 대한 애티튜드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 뭐 좋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뭐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뭐 조국 혁신당의 뭐 13일까지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정 전에 어쨌든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4일부터 18일까지가 구정 연휴입니다. 그러면 구정 연휴 뒤에는 이제 각자의 정당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경선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구정 전에 우리가 합당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이라도 합의라도 되어 있어야지. 네. 그러면 통합 경선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후보들 간에 사실 상당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통합 전대로 경선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선거 경선 관리 업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정 전에 조금 당내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조국 혁신당이 13일 이후에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합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이 원하는 이 경선 룰과 이 조국 혁신당의 후보들이 원하는 경선 룰이 제가 좀 들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원은 합쳐졌지만 당원의 수가 월등히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은 그냥 당원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 출신 당원들, 민주당의 기존 당원들 따로따로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합산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빠른 구정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굳이 조국 혁신당에서 13일이라고 데드라인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구정 전에 우리 합당합시다라는 평화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조국 대표 역시도 설 연휴 전에 이 합당 문제가 결론이 나야 그래야 이제 현실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 이렇게 13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네. 이게 조적조라는 표현이 한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조국에 적은 조국이다. SNS 글들이 네네. 나중에 나타나면서 조국 대표의 발목을 잡았었던 경우를 칭하는 거였는데 지금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쓴 글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공격의 수단으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센 발언, 뭐 13일까지 답을 내놔라, 뭐 이런 굉장히 센 발언과 태도라는 것은 그만큼 조국 대표의 또 조국 혁신당의 초조함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상태로는 지금 뭐 혼담이 오고 갔다가 거의 뭐 결혼까지 갔다가 다시 파혼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돼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제3당이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 게 매우 힘든데 지금 합당 논의가 있었다가 부스러진 이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 입장이 곤궁할 거고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현실적인 공공함, 자괴감 이런 것과 동시에 저는 모욕감도 좀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모욕감일 텐데요. 이 모욕감이 작지 않아 보이고요. 네. 이것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도 뭐 진영이라는 표현을 썼고 개파라는 이름을 썼던 것처럼 민주당은 하나의 개파고 또 조국도 하나의 개파고 우리가 나중에 합당하면 큰 진영 안에 우리가 같이 있을 식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나중에 합당을 하든 합당을 하지 않든 이 진영에는 굉장히 큰 감정적인 벽이라고 할까요? 넘기 힘든 강을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잖아요. 내일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결론이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면 네. 어쨌든 제가 느끼는 당내 감정들은 합당이 지금은 너무 이르다. 우리 조금 더 수기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저는 더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것을 당내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면서 본인의 리더십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탈출구를 만드실지가 사실 저는 기대가 되고요. 예. 당내에서도 저는 사실 이제 서로가 반대하는 분들과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내일 의총에서 모두가 가져야 될 좀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과연 민주당의 의총에서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이 합당 문제 어떻게 좀 전개될지 유이동 의원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내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합당을 한다 안 한다 예, 이 문제에 그러니까 대해서 뭐 발표가 뭐 하루 이틀 늦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총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가닥은 갖춰질 거라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합당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합당을 해야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라는 대의 명분은 정청래 대표가 잘 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특검 2차 특검 후보 선정 과정의 논란이라든지 뭐 또 양당의 합당 미락 그 당내 문건들이 밖으로 노출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곤궁한 위치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통령의 대노, 극노 뭐 이런 심정까지 밖으로 전달이 되면서 당내 입지, 정치적인 위상,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됐다고 생각을 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관철해내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최종 제명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이 된 건데 지금 당 윤리위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잖아요. 네. 이 배현에 대해도 징계가 좀 내려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징계 여부를 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상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현재로서는 좀 힘든데요. 네. 분명한 것은 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이상한 쪽으로 자꾸만 이용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윤리위라는 게 본래 그 당원의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정치적 견해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는 일종의 수단처럼 대외적으로 비춰지게 됨으로써 매우 좀 우리 당의 모습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찌됐건 저는 몇 주 동안 이 당내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쯤에서 이 논란은 좀 멈추고 빨리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내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은 매우 그동안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셔서요. 그만큼 좀 안타까움이 좀 묻어나신 근데 것 잘 안 같습니다. 되네요. 예. 그런가 하면 또 배현이 이끄는 서울시당 윤리위는 또 유튜버 고성국 씨의 징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앞서 이제 저희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제 그 취재기자가 그 언급했던 단어가 징계 전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글쎄 이렇게 서로 지금 징계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이제 저희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집안 싸움이고 권력 투쟁인 거죠. 그러니까 야당일 땐 특히 이 당내에 치열한 당권 어떤 전쟁이 심화되는 것은 지난날의 어떤 양당의 역사가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것을
다툴 때 다투더라도 얼마나 어떤 금도를 넘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과 당원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도 또 저는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친한동훈께서 봤을 때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당권파 입장에서는 뭐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도 뭐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을 해가지고 또 지도부를 뭐 테러한다 그래서 당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배현진 의원도 그런 넓게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또 당권파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럴만 했구나라고 끄덕끄덕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친한계와 어떤 당권파 간의 어떤 다툼보다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나름대로 징계를 함으로써 서울시당을 사고당으로 만들고 그 서울시당의 직무대리를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뜻대로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임명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시의원, 구의원, 쉽게 말해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구청장과 이 같은 이 선거는 조직의 최하위의 어떤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일이 있었을 때 최일선에서 어떤 인원 동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쓰임새가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과연 장동혁 지도부가 놓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장동혁 지도부가 징계에 착수하면은 보통 결판을 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눈 딱 한번 감고 저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징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작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댑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본인이 아마 그런 프레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검사에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정치적 사안을 상당히 프레임으로 보시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쓴 것이 언더 친윤에서 주도를 했다, 찐윤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그 당시에.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것이 저는 전혀 실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토크 콘서트의 주최 측 치산으로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어제 토크 콘서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언론 뉴스를 통해서 봤고 또 간간히 그 유튜브의 쇼츠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전당대회를 방불케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당대회보다도 좀 인원이 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 행사로는 근래 보기 드물게 꽤 많은 인파가 모였던 행사다. 특히 저게 유료였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인상 깊었고요. 네. 저 정치 문화가 또 바뀌어가는 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치 문화가 바뀌어가는 한 대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토크 콘서트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치 문화가 조금 특이하긴 하죠. 근데 한동훈이라는 정치는 역시 좀 특이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한동훈다운 방식으로 장동혁 지도부와 싸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희 토크 콘서트에서 사실 새로운 내용 있었습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들려온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저는 기존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가 미디어와 매체에서 했던 얘기를 별로 벗어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굳이 저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한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한풀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저런 토크 콘서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남는 게 뭐가 있나? 한동훈 전 대표가 저 토크 콘서트 하기 전에는 본인에게 팬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보수 정치인 중에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라고 이벤트가 하고 퍼포먼스가 있으면 네네.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런 어떤 모습들이 과연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고 또 장동혁 편도 아니고 한동훈 편도 아닌 그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거 당의 갈등만 더 키우는 거 아니야? 라는 저는 그런 오해를 더 크게 키울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려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본 모습을 보면 네. 제명을 앞두고 제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을 받을 때보다는 얼굴이 훨씬 더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떠나서 이제 홀로 섰기 때문에 뭐 그 정치적으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고민은 상당히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서 마음이 편해 보이고요. 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보다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갖고 있고 그 출마 예상 지역이라는 게 다 한정돼 있어서 몇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간다면 만약에 생긴다면 보궐 지역이 생긴다면 부산 지역에 생긴다면 도전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자기가 당신이 원하는 쪽의 지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뭐 애써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도전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에서 6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은 47.6%, 또 국민의힘은 34.9% 이렇게 정당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좀 벌어졌거든요. 이 정당 지지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저것밖에 안 나나? 저는 내심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진짜 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민주당도 밖에서 봤을 때 갈등이 있고 저도 일정 부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큰 틀에서 보면 더하기 갈등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더 빼기 갈등인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문제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민주화에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었다? 이런 막말이 나오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전한기 씨가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뭐 토론회인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배현진 의원도 또 징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징계. 거기에다가 한동훈 전 대표도 저렇게 나가서 콘서트 하면서 당내 갈등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지금 심하게 싸우고 있어요를 광고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저것밖에 차이가 안 나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었다. 그만큼 저희 뭐 예. 민주당도 잘해야겠지만 국민의힘도 사실 좀 잘하셔야지 우리가 같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지 이런 모습으로 국민의힘이 가게 되면 하향 평준화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야 모두 지금 당내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6.9%포인트에서 12.7%포인트로 5.5%포인트 정도 넘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수도권의 당협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저 추세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권 초에는 뭐 여당이 그 변화에 대한 그 국민적인 기대를 힘입어서 여당이 강세를 띌 수도 있고 네. 또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여당과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주당이 그 여당으로서 지지도가 높은 것은 뭐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추세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는 거여서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지도부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격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측,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정당 지지도까지 짚어봤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